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지난주엔 차세대 게놈 시퀀싱 기술을 두고 미국 대기업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긴 MGI 그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제 산업에 있어선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특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인이 법적 문제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선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을 두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계와 변리사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첫 보도로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특허법원이 접수한 소송 사건은 총 674건, 2017년 991건, 2019년 878건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포스트 코로나는 변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사건이 줄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허 소송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특허 소송은 총 250건으로 2년 전 187건과 비교하면 33.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 NPE는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소송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한 만큼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변리사들도 시험 과정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실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해 여부 자체는 변리사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개정안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 대리권은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선임하는 걸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국회 산자위는 최근 변리사가 민사부문에서도 변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규정한 것인데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고 과학기술 보호가 중요하지 변호사들의 권리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조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은 변리사 소송 업무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변호사와 동일하게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유럽은 내년까지 통합 특허법원을 설립하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는 민사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판결은 누가 해야 될까요? 특허와 관련된 판결은 변리사들이 할까요? 아닙니다. 결국 판단하는 판사가 있고 판사는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양한 법학 배경을 공부하고 훈련받아 엄격한 자격을 부여받는 만큼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을 가질 이유는 찾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 업계 입장입니다.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소송 대리권이라도 인정이 되는 순간 이 변호사 제도의 최소한이 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행법을 근거로 변호사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최고법인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적인 틀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뚜렷한 그런 헌법 원칙이죠. 그 법치주의의 중심에 법의 독자성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라는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중심에 집어넣고 그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법치주의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계 의견들에 대해 홍장훈 회장은 변호사들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반박하며 결국 선택은 법률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규정한 것인데, 거기 변호사의 어떤 대리 원칙이나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을 독점한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고 과학기술 보호가 중요하지 변호사들의 권리가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랜 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변호사 변리사 간 직역 갈등 문제. 앞으로 이들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요즘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다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물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집값은 물론 유류비와 생계 물가까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벌써부터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다 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경을 집행한 정부, 곧바로 물가 정책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재부는 긴급 대책 발표로 밥상 물가를 정조준했고, 한국은행도 더욱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한 묶음도 카트에 담기가 망설여집니다. 외식 메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서민 물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겁이 나요. 너무 무서워요. 하루하루 장 보는 게 조금 더 오르면은 정말로 문 닫게 생겼는데. 달걀값은 진작에 올랐고 밀값은 올해만 50%, 식용유 값도 40% 올랐습니다. 과자값도 덩달아 뛰었고 하반기에는 탄산값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겹살은 만원대로 포장된 상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돼지고기 1kg당 소비자 가격은 3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4인 가족이 삼겹살 파티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5만 원으로 장을 보는 게 가능할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듬쌈 2,980원, 통마늘 2,035원, 버섯 3,080원, 쌈장 2,790원, 바비큐 소금 6,240원, 참기름 7,040원, 음료 2,580원, 남은 돈 23,000원으로 삼겹살을 사러 갔습니다. 4명이서 드시면 한 1.2kg에서 3kg 정도.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 1kg에 한 35,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4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4인 가족은 어림도 없고 2인 커플이나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직격탄이 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서민 생활을 타격을 줄 것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는데 월급이나 물건값을 미리 올려받자는 심리가 생기면 실제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임직원 연봉 인상률은 평균 5.6%,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4.5%로 전망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걸 감안하면 체감 물가는 서민들에게 더욱 박탈감을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생계비, 주거 3대 분야의 고공행진에 정부는 일단 수입원가 절감, 식료품비 인하, 식재료비 경감 등으로 밥상 물가부터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값이 많이 뛴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세금 인하와 면제를 강조했지만 자유무역협정 FTA로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많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지배적입니다. 수입 원가를 낮추더라도 난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물가는 9월 이후에나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률이 주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어 현 추세를 잡지 못하면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동시에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제당국 노력만으론 물가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최근 멀쩡히 거래되던 코인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거나 위믹스와 같이 투자자들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량 매각 등이 이루어지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상장된 가상자산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둬도 괜찮은 걸까요? 자, 오늘은 이와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엔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이 크리스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일어났던 이 루나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그 IMF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달러 가치가 1대1로 이제 고정이 돼서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수익을 약속한다면 이게 다단계 구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루나 사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루나 사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좀 커다란 충격으로 이제 다가온 것이죠. 루나 사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UST라고 하는 1달러와 가격이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하였습니다. 즉 코인이 두 종류이고 그 발행 관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가상자산은 결국 1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이제 22년 5월 8일 그 UST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져 시장에 이제 충격이 가해져 가격이 떨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 루나의 이 운영 법인은 이미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달러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하더라도 시장 충격에 의해서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행히도 그 가격의 하락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겹쳐서 그 가격이 최악으로 이제 1달러까지 쉽게 떨어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면서 두 가지가 같이 발생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제 국내 운영 법인이었던 테라폼 랩스 코리아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는 대량 매도가 있기 전에 정확히는 2022년 4월 30일 이미 법인 청산을 위한 결의가 있었고요. 권도영 대표는 이미 청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량 매도 전에 이미 루나의 국내 운영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폐업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공식적인 뭐 그런 건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설득력 있는 가설은 이제 제시는 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수습이 안 되니까 청산해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UST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 레스는 이제 루나를 유동화한 토큰인 그 비루나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대출하고 이 UST를 예치함으로써 18에서 2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왔습니다. 구조는 좀 복잡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산을 예치를 하고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18에서 20%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월가의 유명 헤지 펀드도 좀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인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비판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격 고정이 필요한데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하나의 코인이 한 1달러로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한 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그런 또 코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다른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것이 고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어 왔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주장으로는 이제 작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테라폼랩스 코리아 등 이제 국내 자산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 예보 통지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뭐 500억이다. 최대는 뭐 1000억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권 대표도 언론상으로 뭐 이제 과세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국내 운영법인을 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좀 실패했다. 즉 과세권에서 과세라는 예기치 못한 미수가 발생하면서 국내 법인의 폐업을 요한 경우에 한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또 방법,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가상자산 시장 자체 구조적인 문제에 좀 기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관련 제도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 본 거니까 오래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 상장을 위한 절차 자체가 거래소에서만을 관여하는 절차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 가장 큽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고 거래소가 심사를 하여가지고 거래소 자체만 판단을 해서 이제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거래소가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이 공개되지도 않는 시장 구조이다 본 거니까 거래소가 저 임의로 수수료 같은 걸 측정을 해서 거래소에서 재직하다 퇴사한 직원들이 또는 거래소에 지인이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통해서 수수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시장에 좀 상장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가상자산 자체를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거래소 출신이라거나 뭐 지인이 많다는 것을 좀 장점으로 내세운 컨설턴트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좀 가까운 사람이 관여된 가상자산은 쉽게 상장이 되고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은 좀 상장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제3평가기관이 상장할 당시에도 좀 관여가 될 필요가 있고, 좀 상장 유지 단계에서 좀 관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증권시장에서는 이제 공모회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신용평가회사가 2곳 이상이 해당 회사채의 신용도를 좀 평가를 해서 애초에 이제 증권을 발행할 때부터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제 상장이 될 때는 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3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데이터나 뭐 기존 신용정보법상 이제 신용정보업자 등 금융 관련 데이터를 좀 취급하는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이에 준하는 기관들에서 상장사나 아니면 뭐 상장 시나 아니면 상장 이후에도 좀 정기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뭐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상적인 좀 레포트 중심이어서 그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고,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제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제 상세한 평가를 하고자 하나, 이제 또 발행자들이 좀 정보를 줘야지 이제 이것이 이제 오픈이 좀 제대로 되고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할 텐데, 문제는 또 제도적으로 거래소에도 또 그런 걸 막 강하게 뭐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 접근이 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평가기관도 수수료를 누가 나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수료를 예를 들면 뭐 거래소에서 받는다. 그럼 이제 거래소가 이 코인을 뭐 상장 폐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폐지시키는 쪽으로 아무래도 의견을 주게 되는 압력을 받게 되고, 또 발행사 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면 또 이제 발행사 쪽에 맞는 레포트를 낼 수 있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입법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뭐 관련 법률도 사실 있지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들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아직은 이제 제3평가기관을 이용한 이제 가상자산 평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뭐 기존 인프라를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뭐 쟁글 등 일부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평가하는 레포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거래소에서 또 이들 업체들한테 또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그런 거래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외부 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이고 조금 더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종목 선택 시에도 뭐 자신이 투자 판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3기관의 평가가 이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면 투자 의사결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3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자기가 뭐 이 종목은 뭐 매수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상당하게 이제 톤 다운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간의 의미를 좀 보셔서 이거 조금 뭔가 이제 그 평가 기관이 약간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여기도 위험한 면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차 변호사님께서 앞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그 제3평가기관 역시 발행자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제3평가기관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제3평가기관의 협상력이 약해서 아무래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리포트나 자료를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표현만으로 기재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가상자산이든 벤처기업 투자든 그건 결국 대표와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것이 좀 좋거든요. 과거에 그 벤처 시장에서 저희가 IT 기업에 투자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는 또 이제 바이오 열풍으로 또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출신의 IT 기업자들이 투자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나중에 지금처럼 익시타는 전략으로 도망가 버린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사와 약사 같은 확실한 전문가로부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오 분야가 비교적 대표님들의 윤리의식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 트렌드에 맡겨서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루나 사태 역시 애플과 MS의 근무 경력 있는 IT 전문가 그리고 팀원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IT 플랫폼의 경영자가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신뢰성을 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많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에 대한 피해도 크게 발생하는 것부터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는 아직 가상자산 시장이 좀 체계가 좀 정확히 안 잡힌 것 같아서 항상 투자자분들은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 법조계 해묵은 이슈죠. 직역 갈등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초 변리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소송 대리권을 허용해주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특허 사건에서 월등한 기술 전문성이 있으니 소송 대리가 가능하다는 변리사와 법률 교육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소송을 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변호사 측 입장은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으로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법조 유사직역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권이 인정돼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기술 전문가로서 변리사 협업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점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민법부터 민사집행법, 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인 논쟁들이 포함된 사건이 대부분이라 변리사의 소송 대리 행위가 의뢰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냐, 현행 법체계 왜곡이냐를 두고 당분간 양측의 치열한 충돌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